자, 에코프로의 월봉이에요. 에코프로의 22년도부터였어요. 월봉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현재 기준의 잉태형의 기준이죠. 현재 기준에서는 잉태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오늘 뒷부분에 이 내용들을 좀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캔들, 지금 캡처해 놓는 캔들 지금. 이렇게 해서, 어휴, 이게 뭐예요? 석별형이죠? 완벽한 석별형입니다. 뭐 교과서대로 모양새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아주 멋들어진 석별형. 이 석별형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책 실현의 범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죠? 상승 잉태화 개념이든 장악화 개념이든, 장악화 개념, 잉태화 개념, 장악화 개념, 장악화 개념으로 주세요. 얘는 잉태화 개념. 캔들 모양새만 붙여주세요. 그냥 캔들 모양새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밑에 숫자 다 자르고 옆에 양날개 다 자르고, 그러니까 요 안에만 딱 들어가게끔. 그래서 최고점, 최저점 내용은 다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월봉 231107 1535. 일단은 이 맨 끝에 차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드릴게요. 캔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도 이거 보시죠. 뭐 결론적으로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끝내주는데, 이게 이제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에서 아주 멋들어진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가파르다, 끝없이 간다, 그런 생각 굳이 가지실 필요 없고, 이 고점을 몸통의 고점, 종가의 고점까지 싹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죠? 이때가 신고가였어요. 31,800원이. 31,800원 어제 뚫어주고 오늘 또 그 자리를 또 뚫어준 거예요. 32,300원까지. 여기 뭐 가격이 다 오픈되긴 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못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뭐 간단해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방송에서 이제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를 하나 마이크론 4,800만 주 기준이죠. 이렇게 해서 뭐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캔들 보여드리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기준 잡고, 그럼 세 종목이 되죠. 그 다섯 종목을 다 할까요?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원래 원고에 이제 엑셀 파일로 예전처럼 무엇을 했는지를 계속 남겨놓으면 좋은데, 이것도 다 올려드리세요. 유무료방에 다 올려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영상 파일 올리면서 같이 올려도 상관은 없고, 지금 지수가 꽤 많이 돌려줬는데 낙폭이 2.33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뭐 종목은 더 골라내긴 할 텐데, 우리 기준에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5시, 그러니까 1500 기준에 이렇게 계속 떠 있었습니다. 뭐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계좌 이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수익률이 50%죠. 얘는 이제 11.42 마이너스인데 옵션의 기준이잖아요. 내일 되면은 자동빵 수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준에 지금 230억이 돼 있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응? 이 기준에 아까 얘를 샀으면 얘를 왕창 샀으면 어떻게 될까? 230억을 샀으면 300 몇십억 돼 있겠지. 근데 마지막 기준에 이제 그런 모험은 안 하고 만기일까지 해서 장중에 변동성을 치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뭐냐면요. 콜옵션에 대한 매도란 말이죠. 이 기준이 풋옵션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행사가 되려면 322.5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322.5.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풋 322.5가 맞죠, 행사 가격이.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2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포인트, 40포인트가 시장 지수 기준으로 40포인트가 밀려야 되는데 40포인트 못 밀리면 이제 1이 되죠. 제로가. 그러면 이 판매된 것만큼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풋옵션 맞아요. 이런 거를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니야, 기울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기일까지 해서 이제 이 흐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풋에 대한 매도의 기준 이렇게 해서 총 매입금은 이제 뭐 10억분이 안 돼요. 230억이 있더라도 이러한 그 지급 능력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무한대 손실이기 때문에 매도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종목이 일단은 뭐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또 에코프로까지 변동성 기준의 에코프로까지 다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주봉도 하나 더 가져갈까요? 주봉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장악형의 기준에서 너무 복잡한데 성공되고 나면은 성공이 아니라 이제 오픈을 추가적으로 할 때 두 가지의 반도체 IT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멋들어지죠. 일단은 월봉의 기준에 이곳 좀까지 너무 먼가요? 여기까지만 당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기준 잡아서 이게 뭐가 되나요? 하락장악 확인형.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처음이야. 김종수 씨 노래 아름다운 구속. 자, 요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한 하락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력한 폭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기준입니다. 얘도 이제 뭐 캔들 차나 넣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거죠. LG화학의 7월 저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얘도 연도수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다 잘랐고 안에 몸통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순서는 정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 그렇게 해서 2차전지 겸 LG화학 그리고 IT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충분할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이렇게만 가지고 가도 이 종목군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반향이 옵니다.
현대차의 기준도 얘도 너무한 거죠. 그 비밀을 다 벗겨드릴 건데 2020년 이후에 얘도 마찬가지 캔들 기준에서 얘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얘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일단 요 정도에서 끊을까요 그냥? 왜 그러냐면 바닥 인식을 잡아줄까? 짜자자자잔 여기서부터 놓고 보면은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형 다시 하락장악형 여기서부터만 해도 되겠네. 그죠? 못 떨어지네. 그래서 이 변형형의 기준에 오늘 뭐 교육 시간을 좀 길게 갖고 할까? 뭔 소리냐면은 내일 베일을 벗겨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내일 또 교육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하락장악 확인형 그리고 다시 또 하락장악형 확인형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왔던 입장이니까. 그리고 망청 그리고 나머지 다 이제 뭐 망치 계속 뭐 망치 뭐 이렇게 됐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 망치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망치 그리고 여기도 석배령의 기준이 이 변형형이지만은 보입니다. 석배령의 기준이 그리고 여기서 아주 멋들어지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이 됐고 다시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놓친 자리니까 하락장악 확인형. 그 조그만 캔들 있잖아요. 버겁더라도 조그만 캔들 좀 가급적이면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넣어놓읍시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중립이죠. 아직까지는 잉태요. 이렇게 해서 요 자락에서 이제 뻗어 올라갈 수 있다의 기준에 흐름 요 기준에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대로 쭉 집어넣을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현대차하고 LG화학하고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35조 뭐 이렇게 뭐 시가총액 순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가총액 순위하고 이런 그 표 좀 작업해 주세요.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캔들만 딱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그럼 됐죠. 이제 우리들 기준에서 오늘 그리고 요거를 하나 넣을 거예요. 힌트도 줄 겸 오늘 그 교육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캔들 기초교육 아까 올려주셨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기초교육 넣고 기준 잡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시장은 마감 방송의 기준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종목군들에 대한 자신감과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는 뭐든 못 들어가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들어가겠어요? 걔도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의 방송에 저걸 조금 변형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왜냐면 똑같은 모양으로 가져가기도 그렇긴 한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지. 그렇게 해서 일단
요 기준 11월 요 테두리를 하나를 뭐 어떻게 이대로 그냥 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 기준에 불기둥 AI 인공지능 종목검색기 불기둥 AI 요건 디자인 조금만 우리가 바꿔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 기준에 오늘자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다 보여주는 거지. 그잖아요. 예? 이 정도면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두 글자, 세 글자만 가릴 거야. 띵띵띵. 그리고 현대차도 한 개만 가릴까? 앞부분을 가릴까? 뒷부분을 가릴까? 하이닉스 어떤 걸 가리는 게 나을까요? 뭐 조금 이따가는 우리가 내부에서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기준의 설정 범위가 거래량이 지금 500만 주예요. 어제 700만 주 터졌고 그럼 77에 49 500만 주가 터져야 되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어제 70만 주가 터졌고 오늘 50만 주입니다. 그럼 77에 역시 49 550만 주.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이 거래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는데 얘는 이제 기본 거래량은 터져줘야 되니까 현대차는 얼마? 100만 주의 기준이 터져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100만 주가 터지지 않으면 모아간다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설정.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의 주식수가 9,700만 주 기준이에요. 오늘의 600만 주 이제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미끄러져서의 기준인데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내준 기준에서는 사실 그에 맞는 걸맞는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3개월째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70% 곱하기 또 7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절반 기준 잡습니다. 5천억 정도. 5천억이면 오늘 거래량보다 오히려 더 터져야 돼요. 왜냐면 신고가를 또 내줘야 되니까. 신고가를 또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아까 아니다. 한미반도체는 교육용으로 오픈해서 나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였는데 230만 주 오늘 터졌어요. 80%. 그러면 200만 주. 그래서 에코프로 2660만 주네. 주식이 계속 늘어나네. 얘도 행사를 계속하네요. 200만 주.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얘도 4,800만 주짜리 종목이고 오늘 1,000만 주니까 800만 주는 최소 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준 거래량은 다 설정이 됐어요. 첫 수료에 배부르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낱장 파일을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이제 캡처해서 드릴 테니까 8일이죠. 이제 8일자 기준에 우리 내부 쪽에 올려 드릴 테니까 좀 더 원고 작성해서 주실 때 요거 한 장을 첨가한다,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원고 아까 드린 거에서 원고 드린 거에서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일단은 어찌됐든 그죠? 그래놓고 요거는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미리 올려드리고 전체 게시판에 다 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내일장 공략주 뭐예요? 그러면 아예 종목명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그 자료들 한 번씩 뿌려드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있어야 돼. 표 하나 정도는 하나 마이크론 이름이 꼭 안 들어가도 얘는 뭡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내용을 우리가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논리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뭐 쭉 계속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뭐 저도 원고 준비할 겸 여러분들도 보시면 바닥 뚫린 환율 석 달 만에 1200원대로 환율 악재 이렇게 지금 혹시 환율 차트 잘랐나요? 안 잘랐으면 내가 다시 자르고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잘랐으면은 뭐 설명만 드리면 되고 제가 안 그려도 그죠?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랬고 이걸 환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자르셨어요 혹시? 아 잘랐어요? 잘랐으면 뭐 그대로 자른 거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면 97년도의 저 기준, 응? IMF 때 기준, 그리고 동네 창피한 기준, 응? 어떤 거예요? 아니 외환장고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1,600원 수준까지 저렇게 올라갔을 때 1,6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600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1,597원 뭐 1,600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지. 결론은 1,6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원화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도 원화 가치가 훼손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원화 가치가 훼손된 게 문제인데 그럼 우리의 잘못이냐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짜증스럽게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되나? 결론은 1,444원인데 미국의 달러 인덱스, 미국이 달러 강세 기조로 가겠다. 특히 중간 선거 앞두고 그 강세를 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혹시 자른 거 있어요? 그 한번 봅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처 거도 한번 보려고는 하는데 뭐 연도수 나오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에 뭐 예를 들면은 요 가격대 기준과 요 가격대 기준과 요 가격대 기준인데 언제든 외환위기 때는 동남아만 문제였고 사실은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미국의 영향에 미국 문제인데 우리가 짜증스럽게 우리의 원화 가치가 훼손된 거고 그다음에 기준이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우리랑 상관없는 그 흐름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죠. 달러의 강세 속에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짜증스럽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우리의 기준이 아닌 달러 인덱스 쪽의 기준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다. 예전에는 1,200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많이 잡아들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화가 뭐 이걸 또 차트로 그리는 분도 있어요. 이걸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매매를 할 때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이지 저기가 무너지면 내려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미국이 강달러로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국이 강달러로 간다면 가는 거지 무슨 뭔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정책적인 기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다운 씨 지금 뭐 모니터링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내용들 쭉 얘기해 줄 때 내가 질문을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뽑아 놓으시면 좋아요. 어차피 어떤 질문을 줘도 저는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선 차트 주선 차트 다 있네. 오케이. 그럼 뭐 월선 차트까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22년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뗐죠. 강달러 기조 속에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달러 인덱스 자체 뭐 엔화까지 엔화까지 잘 해놨네.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97년부터 이건 97년이 아닌데 요 위에 날짜만 안 고쳐놓은 거죠. 2001년부터죠.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다시 잘라놓을게. 한국 원 환율 차트의 기준에 뭔가 조금 다른데? 뭔가 조금 다른데? 엔화인데 둘 다 엔화. 둘 다 엔화야. 그러면 원화를 아직 안 했네. 그죠? 둘 다 엔화잖아. 그럼 내가 원화를 여기서 지금 그린 거 이걸 자르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지우고 자르면 기존에는 이제 뭐 자체적인 흐름에서는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런 라인들을 또 한 번씩 놓고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한 1,300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1,300원이 일단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직전에 2000년도에 원화의 약세가 형성돼 있을 때 그때 뭐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 그런 점이 되는데 여기서 뭐 설명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설명인데 어찌 보면 지금 시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좀 내릴까요? 위에 현재가가 보일 수 있게 아니면 현재가도 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요 기준 그리고 요 1,440원 요 기준 나중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저 위에 기준에 얼마였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때는 달러가 강세를 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장난들 하여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방송 야간 방송에 나오는 분들 특히 그냥 막 뱉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를 띈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야. 미국 금리를. 원화가 초강세잖아. 그죠? 원화가 또 초강세면 또 뭐라 그래요? 지금의 기준에서 해석을 뭐라 그래요?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 있다. 이 환율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너무 깊으면 방송 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하여간에 오늘 이다운 아나운서는 그걸 해줘야 돼. 내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와 다음 주 본방 제대로 된 런칭 때부터는 한 가지 땅 하나 한 이슈에 하나 한 이슈에 달라면 이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은 환율 있고 금리 있고 2차 공매도까지 있어. 맛배기로만 가는 거야. 핵심만. 근데 그 다음에는 길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방송에서는 길게 가야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주제를 나눠야 돼. 나중에 이제 우리 이다운 씨도 굉장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자산운용 인력 자격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기준은 말 그대로 1440원까지 왔을 때 이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단순 논리입니다. 아니 1952원 갔을 때 벌써 이미 이때 시장은 바닥을 찍었고 이때 마찬가지로 1597원 갔을 때에도 이미 시장은 바닥을 찍었어요. 1570원 갔을 때. 다 찍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 21년도 초하고 말까지의 기준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점과 저점까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20% 절하거든요. 20%. 아니면은 2년치를 합산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오늘은 뭐 그렇다고 치고 무슨 얘기냐면 합산을 하면은 비슷한 하락률이 돼요. 20% 정도.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일본이 얼마? 절반, 50% 수준의 뭐라 그래야 돼요? 절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달러를 띄었다. 그 강달러를 띈 거는 미국의 정책, 민주당 정책의 흐름이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올라간다? 그렇진 않다. 그래서 지금의 원화의 약세 부분이 문제냐? 전혀 문제 없다는 거고. 그럼 원화가 지금 1,300원을 예를 들어서 장중에 이탈했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이탈을 했나요? 어제 기준에? 지금 현재는 지금 1,307원이잖아. 그 1,300원이 이탈됐다는 게 언제 이탈된 건지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 1,300원이 이탈됐다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다운 씨도. 그 1,300원이 장중에 이탈됐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슈가 뭐냐 이거야. 원화가 약세를 띈다. 가장 편하게 생각하세요. 원화가 약세를 띈다. 방송 나와서든 여러분이든 들으실 때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야. 원화가 약세 때요. 환율이 약세를 때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야 돼. 그것에 대한 왜 문제인지 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 원화가 지금 환율이 원화란 표현도 안 하죠. 환율이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오른 게 그게 뭔지도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리면 쉽게 가시려면 원화 가치가 훼손됐느냐,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냐 강세냐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 원화의 기준에. 그러면 달러당 1,440원 했다는 걸 원화가 약세를 떴다는 거고 1,300원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원화가 강세를 띈다는 거예요. 그럼 원화 강세 띄는 게 잘못됐어? 원화가 약세를 띄는 건 잘못된 거고 둘 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하나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니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를 띌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가 다 그렇다. 그중에 실질적인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는 거는
엔화 대비 강세를 띠는 거다. 우리나라 원화 대비 강세를 때 왜 인덱스에 영향이 없잖아요. 인덱스라는 건 6개 통화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인덱스 대비해서 강세를 띠려면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강세를 떼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 유로화 대비해서 강세를 띠면 좋은데 유럽 애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엔화 대비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가 동남아 외환 위기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리먼 브라더스 때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를 또 동네 창피하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약세라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두 번째, 금리를 올릴 때 달러가 강세를 띈다? 그 거짓말이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미국이 17번 올렸어요. 근데 달러 대비 원화 월등히 강세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때도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인데 원화가 더 강세네. 그죠? 이번에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요때 있었잖아요. 요때. 예? 요때 있었던 요 흐름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 띈다 하니까 이때 달러 강세 띄니까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 뜬다 이런 엄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운 씨는 얘기를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환율 지금 문제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띠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가요? 오래간만에 지금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1,300원이 이탈됐다고 하는데 1,200원대 내려왔는데 이러면 문제되는 거 있나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이니까 수출주가 문제될 수 있다. 수출주가. 근데 이 정도 환율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환해지를 사실 연초부터 다 하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원화가 강세를 띄면 그렇게 먼저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달러가 강세를 띄는 거는 원화가 약세를 띄는 거는 미국의 달러 강세 때문에 약세를 띄는 건데 그럼 달러가 강세를 띄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달러가 강세를 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혼나지. 그러니까 안 돼요, 다운 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간 방송에 맨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앞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바로 까주는 거야. 이거 보이면서. 금리 인상 시기 언제인지 모르시죠? 자, 금리 인상 시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그때 17번 금리 올렸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원화가 다 어떻게 돼? 강세죠. 달러가 약세였다는 거야. 미국에 금리 올렸다고 달러가 강세였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건 아닌 거? 그럼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는 거네요? 역시 우리가 1등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저기 원화가 강세를 띠면 그러면은 이로운 것도 있나요? 좋은 거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요?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띈다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거는 이론상의 기준인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왜? 환차 이익을 노리는 거. 원화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띨 것 같아. 계속 약세를 띨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 1,100원에 팔아서 1달러 사서 본국에 송환해야 될 거냐. 지금 여기서 팔면 1,100원에 팔아가지고 1,100원에 1달러 사서 본토로 보내면 되는데 계속 올라가. 그래 1,200원, 1,300원, 1,500원. 그럼 환차 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화가 약세를 띨 것 같으면 파는 거고. 지금부터 해서 원화가 강세를 띈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돼? 환차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있는 물량은 더 이상 안 팔죠. 조금 있다 팔면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그냥 보합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를 띄면 조금 있다가 1,100원만 주면 1달러 살 수 있거든. 환차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자금도 1,100원에 나갔던 자금이 지금 들어오면은 1,300원에 1달러면 1,300원이나 주네.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사실.
이론적인 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원화가 이렇게까지 강세를 띠는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추세적으로 강세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더 강세를 띈다 사야 되잖아. 아니야, 외국인 다 팝니다. 다 팔았어. 응? 57조를 팔았어. 그럼 그걸 역으로 해석할 때, 야, 이건 과도한 원화 강세야. 이렇게 해서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결과론적인 해석이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어찌됐건 원화가 강세 기조로 계속 된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계속 강세 기조로 된다. 그럼 외국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왜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민주당 정부에서 강세 기조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기준 속에서 현재 중간 선거 때 달러 인덱스 보시면 중간 선거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 때 22년도 이때가 정확히 몇 월인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기준에서 22년 11월 기준에서의 정점, 그 근처에서의 정점. 무슨 얘기냐면 강달러, 미국은 소비가 70%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런데 물가 CPI, PPI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가가 더 오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를 가면 중국산 제품을 살 때 저가에 사올 수 있죠. 더욱더 저가에. 예? 그잖아요. 그래서 뭐 위안화 약세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는데 아예 안 그래. 지들이 강세를 띄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한 4개, 5개 정도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맨 마지막 자락에 보여드릴 질문의 차트가 되는 거고, 그죠? 맨 마지막 자락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율이죠,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뭐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차분차분하게. 근데 지금 기준은 맛배기로 간다의 관점으로. 그래서 중간에도 또 그런 식으로 토를 달아주시면 돼요. 아, 대표님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아주 깊게 들어가고요. 오늘은요 간단하게 짧게 들어가시죠. 오케이 알았어. 뒷부분에 지금 종목 오늘 많잖아요. 오케이 종목 많이 봐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 쪽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뭐 수정이 좀 돼 있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돼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선 차트의 기준에 좀 달러 인덱스 최근 좀 강세를 띄었는데 전체 그림으로 봅시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정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업을 해주시고 엔달러 환율이고 원달러 환율 여기도 방금 드린 걸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6장 가지고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기준은 금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금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악재인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금리는 언제 하나요? 뭐 다 금리 인하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혼나는 거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방송 보니까 금리 인하 언제 하냐고 이놈들 말이야 금리 인상만 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살지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들 하는데 결론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지표가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그러면 금리 설명할 때 1시간 할게요. 우리는 그런 1시간짜리 영상이 있잖아요. 교육 영상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유동성을 그만큼 뿌렸다는 거예요. 광의통화 M2라고 그러는데 M2의 광의통화 막 굉장히 통화량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언제 증가했죠? 뭐 리먼 때 터지고 나서도 경기 부양책으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 어마어마하게 뿌려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의 통화량 있죠. 우리나라 강의 통화량 엉켜죽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강의 통화량 그거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 어젠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어제. 강의 통화량 그 주세요. 그럼 주시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강의 통화량을 넣어드리면서 보여드릴 텐데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생겨요. 더욱 커집니다. 더욱.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소비를 둔화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굉장히 좋은 역할. 금리의 인상 그 정점에 달했을 때는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돼요. 그게 못 견딜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를 다시 위축되고 투자 부진된 부분을 살린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초기의 기준에서는 가계나 기업의 예금 소득이 늘어나죠. 뭐 당연히 이 대출이자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서 소비 부분이 촉진돼서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이건 방송에서 길게 얘기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응?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어제처럼 이제 원고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뭐 언제요? 이런 거 말고 명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고. 응? 어제는 그냥 질문을 뭐 해야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 원고 주시는 거죠? 뭐 언제 할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또 원화가 강세를 띠면, 또 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진짜 원화 강세를 띨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다는 거고, 금리 부분도 이거 문제가 되나요? 라고. 요 파트도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7분 간다고 치면, 나도 설명을 길게 못해 하나 하든지 짧게 문답 몇 번 하다가 마지막 자를 길게 답변을 주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 짧게 답변하다가 길게 하나 줘야 되겠지. 답변을, 핵심을. 그죠? 그래서 금리는 결국은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있는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 채권 금리까지 간단하게 볼까요? 어차피 여기도 뭐 장수는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권 금리도 빌 에커먼의 공매도 청산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 주셔도 돼요. 요즘 뭐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채권 금리가 인상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부터 해서 그래서 묶어서 가지 말고 하나하나 가도 되고, 질문을 몇 개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 듣고 내가 답변하고 끊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하여간에 뭐 욕심은 많고, 여전히 욕심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핵심만 하여간에 설명을 많이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핵심은 뭐뭐를 핵심으로 잡을 거냐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자체도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둔화돼 있다. 지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예를 든다면 은행에만 놔둬도 은행 이자가 충분한데 채권에서 손실이 난단 말이죠. 채권을 사서 굳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채권을 사서 손실 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만큼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만큼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 금리를 올리는 이유, 명확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옆에서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금리 올려, 긴축한데, 힘들어, 거짓말이에요. 아니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 올라가니까 싫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준이 왜 올리냐 이거야. 싫은데 왜 올리냐 이거야. 싫어하는데. 올리는 이유는 지표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지표가 좋은 만큼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조금은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리는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많다. 두 번째로, 그럼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가 너무 높은데 금리와 똑같이 볼 수 있겠느냐? 금리에 연동된 거냐? 기준금리 강세를 띄니까 같이 요동치는 것 같은데 어떤 맥락이냐? 그렇죠.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더 올라가 있으니,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으니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웃기는 게 21년도에 요때 요 기준에 3% 넘어갈 때 난리가 났었어요. 채권 금리 3% 넘어갔더니 난리 났다고.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5% 넘길 수 있다. 지금 한간에 7% 넘길 수 있다 하는데, 금리는 7%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점 인식이 잡힙니다. 그런데 빌 에커먼이 공매도를 청산한 거 30년물이에요. 10월물이 아니에요. 30년물에 대해서 국채 공매도를 한 건데, 공매도를 한다는 건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 보는 거죠. 그 채권 가격이 내려갔어. 채권 수익률 올라가거나 말거나, 난 채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쳐서 내려간 게 아니라 채권 가격이 방향성이 하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다 따라하면 되지 않냐? 따라했으면 대박이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엄청난 엄청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왔는데 필 에커먼이 청산을 했어. 이스라엘 전쟁 나고 청산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입할 걸로 생각해서 정리했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청산이 아니라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다 이거예요. 여기서 더 올려봐야 한 차례 올릴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한 차례 더 올릴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역대적으로 이걸 기준금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 수준만큼 채권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2026년 6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거든. 그때가 5.25%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온 거야. 5.5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제한적이다. 지표는 좋아. 근데 지표 과열되면 올릴 수 있죠. 과열되면. 혹은 이스라엘전이 확산이 돼가지고 공급자에 의한 물가 강세.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금리도 올려야 되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돼 버립니다. 지금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채권의 금리를 낮춘다. 채권의 금리 죄송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 파월 의장 자체가 이번에 FOMC 회의 끝나자마자 딱 발표한 게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제 나온 얘기잖아요. 어제 나온 얘기인데 미국은 강세로 끝났어. 그리고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언제 11월 1일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에. 미국이 급등으로 마감했어요. 금리를 동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얘기가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직역 나온 게.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25년 말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시장에서 보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시장에서 보는 건 내년 6월에 내릴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놔요. 내년 6월에 내린다 하면 그건 경기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훑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야. 근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PD 입장에서는 늘어지는 거지. 7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다음 주부터는 7분이 아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30분씩 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대신에 질문을 조금 지루할 것 같으면 질문을 한두 개를 더 넣든지 해서. 정리되셨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지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죽어도 못 올립니다. GDP, ISM 제조업지수, CPI, PPI, 신규 주택 판매 모든 지표가 또 실업률, 고용 지표 전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세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쟁이 뻥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야. 이거 보면 돼. 이거 보면 135는 뭐예요? 135는 금리 인상 시기 홀수. 24는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극명하게 다르죠?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금리를 내린다면 이건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금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금리 질문은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시장이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리는 왜 자꾸 올리나요? 금리는 왜 자꾸 올리나요? 또 이번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왜 올리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러면 지표가 좋아서입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빌 에이커먼은 채권 금리 채권 공매도 친 거 다 상환하고 이제 끝났다는데요. 그렇죠. 신규 매수 안 했잖아. 상환만 했죠.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예요. 끝. 그렇게 해서 채권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기준금리는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올릴 때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금리 올리는 게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호재가 맞아요?
금리 올리는 게 진짜 어제 나름 99%의 방송 출연자는 금리 올리면 뭐 악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여주면 되잖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라고. 끝. 됐어요? 예. 이해됐죠, 다운 씨?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2차전 공매도로 내려옵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한 주 빌려가지고 매도해서 밀리면 다시 사서 갚는 건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더 많이 나오겠지. 어? 그래서 혹시 그 차트들 나와 있는 거 있나 지금? 자리를 다 잡아주면 되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가 있었어요 올해. 공매도보다 순매수가 더 많아. 그리고 하이닉스의 지분율은요. 외국인 52%, 대주주 34%야.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86%야. 그 다음에 기간 지분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90% 넘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없어. 유통 물량이 없는데 뭘 어쩌라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4%를 때려 사다 보니 쌍끌이로. 어? 그래서 공매도하고 하이닉스하고 혹시 그 차트 붙여놓은 거 있나요? 그렇게 해서 그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다 내가 지금 차트 만들어진 거 있으면 다 줘. 그럼 내가 여기다 일단 다 꽂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엉뚱한 하이닉스 같은데 공매도 잘못 때렸다가는 손실 날 수 있어요. 응? 물론 그들이 공매도를 치는 쪽이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그랬잖아요. 저 죄송한데 물 한 통만 주세요. 응? 외국인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외국인들 또 기관 투자자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예요. 그들이 펀딩 받은 돈을 자기는 마음대로 막 그냥 막 때려 팝니까? 아니란 얘기야. 이게 너무 프리미엄이 높아서 조종받을 것 같은 종목에 때리는 거고, 공매도의 개념이 거기다 해칭 물량.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2,000포인트가 깨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 환매가 안 나오네. 환매가 나와야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상환해 주죠. 환매가 안 나와. 그럼 주식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돈 맡기는 사람이. 근데 시장은 깨질 것 같아. 그럼 내 맘대로 다 파나? 포지션을 인덱스 상품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를 공매도를 해서 해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해칭도 있단 말이지. 응? 근데 그냥 무조건 공매도가 공격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순환성의 기준 보시고 순기능의 기능도 보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지고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특히 더 이제 공매도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공매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는 사실은 게임스탑 이후에 더 목소리가 더 커진 부분이 있어요. 셀트리온도 얼마나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지금의 2차 전지만큼 셀트리온도 어마어마하게 뭐 그냥 뭐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막 와이셔츠 다 벗어버리고 막 다덤벼 공매도 다 버리고 막 기자회견 하시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주가 고점 되면 70%씩 밀리는데 메이저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결론은 이러한 우풍 상호 신용금고의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건 이건 뭐지? 성도 이연제. 이게 이제 성도 이연지로 가야 돼. 이건 우풍 사는 거 아니라 성도 이연지에 대한 그걸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면 우풍 산호 신용금고이죠. 그래서 성도 이엔지에 대한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금속 우선주 얘네들이 유통 물량 그리고 상장 물량보다 공매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현대금속 같은 경우에도 정리금융공사가 저 15,000주 때렸는데 저거 참 못된 짓거리 했어요. 저 당시만 해도. 어떤 못된 짓거리를 했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나 안 팔겠다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거래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증권사에 다 전화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아주 폭등도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물량 다 반환했어요. 아주 나쁜 짓거리 한 거지. 어찌됐건. 그리고 뭐 삼성금융 같은 경우는 공매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배당급지금 잘못해가지고 물량 터져버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갑니다. 결국은.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 전부 그 제자리로 가요. 그리고 뭐 지금 에코프로가 그것 때문에 밀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순기능 부분을 보고 장단점을 활용해서 인위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하고 해칭도 되고 이런 부분들. 그 공매도 괜히 뭐 금지를 시켜놓으면요.
국가 그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의 IMF 같은 경우에도 응? 한국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를 했단 말이야. 권고를 한단 말이야. FOMC가 아니라 MSCI 지수 선진시장 편입 지수 요건 기준에서도 응? 부담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공매도가 어찌됐건 공매도 때문에 어제 급등 나왔는데 오늘은요. 어제 공매도 뭐 시조 커버링 숏스키즈 때문에 폭등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의 3에서 10%가 공매도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전일 기준에서 이것도 뭐 11월 3일 공매도 직전 금요일 날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것도 뭐 보시면은 이래요. 공매도 거래대금 최상위의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전부 강세로 다 끝났죠. 잔고 비중 6%가 그게 비중이 많은 거예요. 전체 유통 물량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2,600만 주 이상으로 이제 더 증가했잖아요, 물량이. 근데 에코프로의 지금 대주주 지분 33%? 아유 뭐야 27%뿐이 안 되는 개뿔이나 외국인 10%고 그럼 37%뿐이 안 돼. 나머지 50% 이상이 유통 물량이잖아. 어찌됐든 유통 물량이잖아. 그 유통 물량에서 예를 들면 거꾸로 6% 샀다고 주가가 14배 올라옵니까? 얘 지금 14배 올라갔다 꺾인 거잖아요. 근데 6% 공매도 때렸다고 해서 그럼 20배 갈 거 못 갔다고 징징 우는 거야? 그러니까 공매도에 영향이 없었는데 LG에너솔루션이 올해 뭐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게 공매도 때문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3.76% 이게 공매도 영향이냐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 그 좀 올려달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PPT에 넣어달라고 한 내용. 그것도 다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광의 통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광의 통화의 증가량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통되는 자금의 증가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기준의 광의 통화의 증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의 기준은 일단은 광의 통화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 어디 가서 뭐 잘 설명 안 해주는 내용들이잖아. 사실 야간 방송 나오는 사람들은 저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다 다 넣어놨구나. 넣어놔서 그렇구나. 결론은 잠깐만 공매도 기능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거였고 업이 된 게 저걸 뭐 나중에 다시 찾아서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거를 혹시 별도로 넣어놓은 거 있나요? 포스코 퓨처 홀딩스 하이닉스는 에코프로 BM 혹시 하이닉스 공매도 부분은 없나? 일단은 에코프로 BM 누적 공매도 급격히 저게 하루에 다 빠진 건 아닐 텐데 일단은 오케이.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저거 공매도 현황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그렇게 돼 있고 공매도 비교 차트 잠시만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공매도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하이닉스 저게 저공매도가 어떤 의미인지 해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잠시만요. 하이닉스 공매도를 갖다 보여드리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냥 좋은 종목은 공매도가 그냥 다 공매도만 때리는 것도 아니야. 공매도 부분은 뭐 저 공매도 줄잖아. 그래서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요것도 나중에 이제 얘기했어요. 나중에 원고 계속 늘어나만 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갖고 계속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금액 기준이 얼마였는지 정도로 우리가 좀 써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아침에 새벽에 올려놓은 거 어제 야간에 올려놓은 거 요거 PPT에 잘라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부분은 있나? 어디 있어? 여기에? 아, 내가 다운 안 받구나. 예.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은 도움이 일부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얘네들 그 차트를 봐야 되는데 와우. 아, 이걸 또 다 땄구나. 앞으로는 이거 오케이. 그 이렇게 땄으면 상관없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표를 새로 글씨로 수기로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 보일 것 같으면은 이게 시간 안 걸리는 것 같으면 10위까지만 잘라줘도 돼요. 너무 안 보여도 글씨가 너무 안 보여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도 나중에 제가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공매도 잔고 금액 순서거든 이게. 코스피 공매도 잔고 금액 순서. 잔고 금액 상위.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2일자 잔고 금액 상위하고 그리고 7월 2일자 잔고 금액 상위하고 7월 26일자 그리고 또 이제 그 1월 2일자 잔고 금액 상위도 해놨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코스피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를 보시면 1월 2일자에 롯데관광개발이나 OCI 이런 쪽이 10% 8%였거든요. 1월 2일자에 이 친구들의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죠. 물론 이제 상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저 친구들의 주가를 뭐 아니,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씩 찾아서 봐보세요. 지금 뭐 저거까지 다 일일이 찾아보긴 그렇고 특징적인 거 하나만 롯데 관광개발만 하나 보긴 볼 텐데 롯데 관광개발이 1월달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1월달이 여기고요. 그러고 나서 1월 2일날 공매도가 많았었고 밀려 내려왔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고 변동성 확장돼 있을 때는 중국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중국 관광객 규제 완화해 준다 한국 기준에. 근데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공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저런 변동성의 크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쇼커버링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그 맥락의 흐름들 자체도 같이 해석해서 잘 놓고 보자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맥락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드립니다. 지금 35분인데 여기까지 설정을 해서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없었고 이 공매도 기간입니다. 기간도 아무 뭐 공매도 전면 금지했는데 주가는 더 빠졌어. 전체 시장의 흐름이 빠진 때의 기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금융주들을 놓고 보시더라도 공매도 금융주가 원흉이다 그랬잖아요. 리먼 때. 근데 뭐 빠지고 나서 알아서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는 또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릴 때 알아서 올라왔고 얘는 이제 2015년 12월에 이제 금리 올리기 전에 급격히 밀린 거는 이 당시 기준에 외환은행과의 합병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이고 금리 2015년 12월 올리고 나서는 뭐 상당한 강세를 띄었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영향과 상관없이 그리고 2011년도 기준에서의 공매도 금지 기간 이때는 왜 공매도 금지했어요?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 하향하고 유럽의 재정 적자 위험, 재정 불안 그런 내용 때문이었죠. 유럽 불안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고 이때도 영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죠. 경기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실상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런 내용들 그 전에 이제 사스라든가 메리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경기를 침체시키진 않아요 사실은. 둔화는 시킬 수 있고 업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업종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강세 전환이 돼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하고의 흐름이 이렇게 이격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강의 통화 받고 공매도의 기준 받고 에코프로 이거 해놓은 거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수정해놓은 거 넣으면 되고 오늘 나머지 차트 해놓은 거 다 주세요.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한미 반도체 뭐 내용부터 해서 싹 다 이제 나중에 올려주시면은
저 자리 잡아서 5시까지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준은 2차 전지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질문이 서로 많이 이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2차 전지는요.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기준 잡아서 대처를 했죠. 여기까지 일단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그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오픈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5종목에 대한 기준, 요 기준을 그대로 맨 끝에 교육과 함께 넣어드릴 거예요. 참조하시고 마무리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한미반도체 못 올 것 같던 66,000원이었잖아요. 66,000원 돌파 기준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66,500원 뚫었죠. 이게 10월 16일 날 잡아드린 위치입니다. 66,500원까지 올라갔고 눌려서 종가 기준은 62,600원 시간에서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만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은 미국 장도 뭐 돌리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원고 내용을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충분히 원화 강세 또 금리 공매도 이런 내용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LG화학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저 정도의 내용 알고 계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뭐 매우 긍정적인 하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또 11월엔 만기가 이제 8분 되세요. 그래서 정중앙 선생님은 이제 독립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나 독립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독립해서 또 하시고 그리고 아니야 나는 윤정두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오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함께 하셔서 오늘 같은 날 검색해서 어찌됐건 IT 주들에 대한 매수 강도, 매수 사인 이런 부분이 잘 나왔죠. 맨 끝까지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강도가 나와줬어요. 뭐 시간에서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화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만 수급 뭐 쭉 보면 초대박입니다. 지금 IT 쪽에 이 수급 보세요. 하루에 뭐 200만 주씩 퍼센테이지는 아주 크진 않지만 하이닉스 조금 뭐 물량 출회된 부분이 있지만 전혀 뭐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어찌됐든 50만 주의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공매도 상환이 될 수도 있고 실질 매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일이 따지면서 뭐 이게 공매도 상환이냐 대차 상환이냐 이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그냥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주가 밀릴 때 할 소리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기간 쪽이 조금 매도가 있었지만은 외국인들 4,800만 주짜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 마이크론도 4,800만 주짜리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적지 않은 매수 기준의 물량들이 잡혀졌다.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 에코프로 외국인들 매도예요. 자체 매도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체 매도일 수도 있고 또 일정 범위의 뭐 공매도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오늘 뭐 공매도 상한 안 했을까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쪽도 오늘 공매도 상환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윗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